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준입니다. 장현숙 박사님 말씀하신 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기들이 수출하는 제품에 내재된 탄소를 줄여야 되는 것이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 수단 중에 대표적인 수단이 지금 말씀드릴 알리백 이니셔티브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발표 자료 분량이 조금 많아서요. 일단은 불필요한 내용을 조금 줄여서 시간을 맞추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개요로 에너지 전환의 목적은 넘어가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환경성에 대한 평가가 좀 에너지 부분에 낮은 편이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그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게 재생에너지 보급이라든지 에너지 효율 개선, 지금 정부가 다 이니셔티브를 발표했고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내용들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걸 전제하고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특히 자기들뿐만 아니라 이 서플라이어들, 부품 생산 기업들에게도 재생에너지로 만든 부품을 확대해달라, 공급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나 SK 하이닉스 등은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좀 그런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좀 참여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례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소비자 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아직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럼 소비자나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때 어떤 장애 요인이 있느냐? 우리나라는 세 가지 장애 요인이 다 있습니다. 첫째로 재생에너지가 아직 비싸고요. 둘째로 기업 내부적으로도 아직 재생에너지까지 써서 이렇게 제품 생산해야 돼, 이런 좀 내부적인 장애 요인도 있고요. 외부적으로도 관련 제도가 아직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미 작년부터 연구와 지금 시범 사업을 운영해서 지금 정책이 출발 단계에 이미 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도가 갖춰져 있을 때 외국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삼성전자의 사례를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사업장에서 이미 100%를 달성했습니다. 왜 달성했느냐? 한국 사업장은 달성 못했는데 관련 제도가 잘 갖춰져 있고 재생에너지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재생에너지를 얼마든지 확대할 만한 의욕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련 제도를 만들어주고 재생에너지가 경쟁력이 갖추어진다면 얼마든지 구매할 용의가 있는 걸로 전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99%나 나온데요. 사실상 100%고 2019년에는 Excellent in Green Power Use, 그래서 재생에너지 사용 이 우수 기업으로 수상을 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구매제도 중에 우선 알리백 이니셔티브를 설명드릴 건데요. 이거는 사실 민간 이니셔티브입니다. 특정한 정부의 정책이라기보단 민간에서 이니셔티브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발적인 노력에 해당됩니다만, 사실은 실제 어떤 정책보다 때로는 피어 프레셔가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을 한다면 사실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이니셔티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리백은 사실 클라이밋 그룹과 CDP 주도하에 주재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이니셔티브인데요. 기업 소비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받겠다는 자발적 약속을 유도하는 기업들이고, 사실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름만 대면은 다 알 것 같은 이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 기업들이 의무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소비 전력의 100%까지 재생에너지로 공급받기 위한 이 장기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2050년까지는 100%를 맞춰야 되는 게 최소 달성 기준인데요. 최근에 좀 이 변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원래는 2020년 기준도 있었어요.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30%를, 소비 전력의 30%를 달성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었는데
최근 문서를 비교를 해보니까 최근 문서에서는 2020년 조항은 삭제가 됐습니다. 이게 정확한 이유를 제가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특히 개도국 기업들을 끌어들이려면 2020년 30% 목표 이 최소 달성 기준은 조금 굉장히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걸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2020년에 좀 스트린전트한 기준은 삭제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 달성 기준 중에 핵심은 2050년까지는 최대한 100%를 달성해야 되고 일본 기업들 사실 우리와 좀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이 좀 유사한 면이 있는 일본 기업들은 2050년 100% 목표를 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은 알리백 이니셔티브에 왜 참여하느냐라는 이유를 보면은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장 많이 꼽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온실가스 관리입니다. 기업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을 재생에너지를 구매함으로써 이 배출량을 줄이겠다라는 차원 그리고 CSR 사회적 책임 차원이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보시면은 90% 이상의 기업들은 알리백에 참여하고 있는 90% 이상의 기업들은 온실가스 관리를 위해서 알리백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응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장벽이 있느냐라는 것을 기업들에게 설문을 했을 때요. 가장 큰 장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코스트 오브 리니어블 일렉트리시티. 그러니까 첫째로는 재생에너지 가격이 좀 비싸서 좀 장벽이 있다라는 지적이 많고요. 둘째로는 시장 구조, 시장이 좀 재생에너지 구매라든지 이 활용에 적절치 않다라는 지적이 가장 많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사실 두 가지 문제 다 있죠. 지금 두 가지 문제가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좀 장벽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미국에서도 비슷한 파트너십이 있는데요. 그린 파워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미 연방 환경청에서 하는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 전력 사용 비중을 정해놓고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좀 재생에너지 녹색 전력으로 많이 충당을 하십시오. 이런 이니셔티브고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이런 기업들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그린파워 파트너십에 참여를 해서 아까 보여드린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한 사례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GPP에 참여하는 업종들이 아무래도 이 알리백과 비슷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왜 참여하냐 하면은 환경 리더십, 탄소 발자국을 감축한다 이런 이유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만 크게는 첫 번째로는 그냥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발생된 인증서를 사고 파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제도고 이 해외에서는 사실 이 인증서가 뭐 번들링이 됐는지 언번들링이 됐는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인증서가 발행이 되고 그 인증서를 사고 파는 게 인증서 거래제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반대편 극단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반대편 극단은 직접 계약입니다. 기업 소비자와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쌍무간의 계약을 맺어서 서로 재생에너지를 사고 팔고 거기에 따른 인증은 뭐 이제 국가에서 해주든지 인증기구에서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뭐 우리로 치면은 우리나라 말로 보면 직거래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소비자와 기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그 재생에너지 그대로 넘겨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재생에너지 구매 인증을 받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는 가격제도 또는 요금제도인데요.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사실 그린 프리미엄 프로덕트, 혹시 녹색 요금제라고 불리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의 전기요금에다가 일정 부분의 프리미엄을 붙이고 그 프리미엄만큼을 지불할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해당 양만큼 상당 양만큼 재생에너지 구매로 인정해주는 제도고요. 또 하나는 그린 테리프 프로그램인데요. 사실 요것은 3자 PPA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계약제도입니다만 중간에 판매사가 끼어서 3자 간에 이 계약을 맺어서 결의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둘 다 요금제 성격에 가깝습니다만 첫 번째는 그냥 이제 요금표를 선택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계약의 성격이 좀 합쳐져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현행시장 제도를 고려해서 두 가지 녹색요금제와 제3자 PPA 그린 테리프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인증서 제도는 제가 도입 가능성이 필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시범사업도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에 대해서 시범사업도 이미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인증제도는 있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거래하든지 간에 그것이 제대로 추적되고 인증되지 않으면 실제 재생에너지 사용 인정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증제도는 인증서를 거래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와 별개로 인증서 제도는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근본이고 이미 시범사업까지 우리나라는 수행이 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녹색요금제는 사실은 접근성이 가장 높은 제도입니다. 소비자는 해당 요금제를 선택하고 그 요금을 내면은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거래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은 제도고요. 그린 테리프 제도는 상대적으로 판매사업자, 발전사업자, 소비기업 이렇게 3자가 끼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간자적인 계약제도하고 요금제도가 한 중간자적인 성격입니다만 규제 시장에서 많이 일반화된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판매 시장이 자유화되지 않은 시장에서 많이 일반화된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로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도입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직접 계약 제도는 현재는 우리나라 이제 시장 제도화에서는 불가능하죠. 현재 제도상으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다만 직접 계약 제도가 활성화된 나라에서는 구입 비용이 절감되고 재생에너지를 추가로 투자를 유발하는 이런 효과가 높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구매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녹색요금제나 그린 테리프 제도나 크게는 CDP 알리백을 주관하는 CDP라는 데서 이 말하고 있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6가지 기준들을 일일이 설명드리기보다는 이 6가지 기준이 뭘 의미하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재생에너지를 어떤 기업이 샀다고 하면 그 재생에너지가 어디서 와서 누구한테 가서 얼마만큼 양이 갔는지가 추적이 가능하다. 이런 투명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라는 게 사실 재생에너지 구매제도가 갖춰야 될 근본적인 요건입니다. 이거를 간단히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신뢰성 있는 발전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특성의 집계성은 좀 복잡합니다만 이 재생에너지가 가진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특성도 있을 수 있고요. 환경성도 있을 테고요. 이런 특성들을 잘라서 묶어서 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들이 분리되면 누구한테 갔는지 막 이렇게 불분명해지잖아요. 그런 특징이 없도록 소유권을 명확하게 정의를 해라. 그 환경적 특성을 명확하게 정의해라는 얘기고요. 3번, 4번은 이중 계산하면 안 된다. 당연히 이중 클레임하면 안 되고 이중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5번은 우리나라에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력망이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외국과 전력망이 통합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지리적 경계가 어디까지냐라는 논의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특성이라는 거 이제 재생에너지를 이 사용을 한다는 거를 영원히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용 기간을 제한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전제를 말씀드리면 어떤 제도가 제도적으로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어떤 제도가 우선 도입돼야 된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가 다 우리나라에 존재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각의 제도가 장단점, 접근성이 높다든지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의 환경성이 높다든지 여러 가지 특성이 있고 각각의 또 가격 체계도 다를 겁니다. 이런 체계 하에서 여러 가지 제도가 기업들이 여건에 맞게 재생에너지 구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도록 좀 확장성을 가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뭐 궁극적으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또 있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재생에너지를 산다는 거는 사실 기업이 사회적으로 기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해외 이 장벽에 대응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사회적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에 기여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적절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인증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증수단 확보는 무조건 필요하고 우리나라는 이미 그 제도를 갖춰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증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이미 알리시라는 인증서가 있습니다. 알리시라는 인증서가 있고 그럼 알리시를 그냥 소비자한테도 사게 해주면은 간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알리시라는 거를 의무로 사는 거잖아요. 의무를 부여받고 이 재생에너지를 이 발전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사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발적인 이 풀하고 섞으면은 이 시장 자체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기업들이 사실 의무를 부여받은 사람하고 의무를 부여 없는 사람들하고 이 공정한 경쟁 체제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먼저 현재 알리 시장의 혼란을 막고 그다음에 이제 인증수단 확보 차원에서 영국식 체계가 참고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알리지오라는 건데 영국의 사례를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영국은 인증서가 2개가 나가는 거거든요. 전력 공급업자에 파는 ROC, 그다음에 알리지오라는 소비자한테 파는, 그러니까 생산 인증과 소비 인증이 구분되어 있는 체제고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체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리시는 생산자 이만큼 재생에너지 전기를 생산했다는 인증 체계고요. 알리지오라는 거는 재생에너지 사용 인증, 그 소비 인증에 가까운 인증 체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녹색 요금제는 사실 그러면은 이렇게 설계가 되는 거겠죠. 근본적으로 발전 사업자가 인증 기구를 통해서 이 REC는 별개로 아래 별개로 존재합니다. 별개로 존재하고 생산 인증 추적이 되는 거죠. 인증 기구를 통해서. 그러면은 이 알리지오가 발행된 알리지오가 판매 사업자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뭐 한전이 되겠죠. 한전이 전력과 알리지오를 플러스한 것을 그 요금제, 녹색 요금제를 통해서 파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알리 시장과는 분리되고 초기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굉장히 이 합리적인 수단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제 인증서 이 알리지오가 인증기구에서 인증돼서 판매 사업자한테 가는 이 과정에 이 가격 발견의 기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가격 발견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시범 사업에서도 입찰 방식을 통해서 사실 이런 가격 발견의 이 노력들을 이미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녹색요금제는 추가성에서는 좀 이제 이 문제점이 있다라는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있는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이 생산된 것이 이제 이 인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설비가 추가로 이 투자를 유발하는 효과는 좀 약한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녹색요금제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런 면에서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만,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거기 기업들이 지불하는 프리미엄을 통해서 생성된 이 재원을 가지고 뭐 재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추가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근본적으로 녹색요금제는 이 추가성은 낮은 편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제3자 PPA는 무엇이냐? 이게 제3자 PPA는 실제 미국에서 규제 시장에서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기업이 이 동일한 부하 지역에 있을 경우에 재생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경우에 어떻게 좀 늘릴 수 있을 것인가? PPA를 실행은 불가능하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늘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제도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계약 제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크게는 생산자, 소비자, 그다음에 기업, 생산자, 소비 기업 그리고 판매 사업자가 계약을 맺는 제도입니다만 좀 규모 있는 계약을 유도해야 되겠다 해서 대상자원의 조건을 붙여봤고요. 두 번째로는 생산 소비가 일치성, 생산지하고 소비지가 너무 멀면 사실 계약 제도를 활용하고 이런 이제 일치성이 없을 경우에는 멀리서 생산해서 갖다 팔아야 되거든요. 이런 이제 그러면은 송배전의 수요도 늘어나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치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점을 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뭐 자원 모집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크게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전력하고 그러면 인증기구에서 생산되는 만큼 알리지오 인증이 되죠. 이것을 판매 사업자랑 계약을 맺어서 거래를 하고요. 판매 사업자와 기업 소비자가 또 하나의 계약을 맺어서 거래를 하는. 그래서 요 세 가지 이 판매 사업자, 발전 사업자, 기업 소비자가 서로 계약을 통해서 거래하는 방식을 취하는 게 합리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경우에는 이 특정 굉장히 익스클루시브한 계약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계약을 활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다른 소비자한테 비용이 전가되거나 이런 문제점은 좀 없어야 되겠다라는 전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실 크게 도입될 만한 제도고요. 뒷부분은 시간 관계상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PPA 제도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관련된 시장이라든지 제도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PPA 도입이 어렵습니다만 물리적 PPA 도입을 기준으로 향후에 정책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서로 계약을 맺어서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이 조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기반에서 중요한 건 사실 이제 제도 정비에서는 이 송배전 요금, 그다음에 밸런싱 이런 규정에 대한 게 준비가 아직 전혀 안 돼 있어요. 뭐 법도 당연히 이제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PPA가 허용된다는 점은 이런 준비를 통해서 좀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